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상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좀 다니다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저 혼자 이제 사무실을 열어서 그게 이제 2006년인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15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인데 13년인가? 13년 정도.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되고요. 제가 직접 사무실을 운영을 한 지는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는지, 미국 진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물건을 갖다가 미국에만 팔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현지화를 통해서 미국에 진출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 현지화를 통해서 미국에 진출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미국에 갖고 올 것이며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미국에서 정착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좀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자, 한국 사람, 내가 한국 사람 아니면 한국 기업인으로서 미국에 와서 제일 비즈니스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부분, 그 부분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답변이 없으시죠? 보통 예? 관세라든지 세금. 관세랑 세금 문제요. 예. 법규. 예. 또 다른 분 있으세요? 아직 정답은 안 나왔어요. 네. 보통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예.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럼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 비즈니스 계속 못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변경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회피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미국에 와서 학생 신분, 유학생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말고 저의 그 분신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미국 법규에 따라서 미국 법인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현지화의 제일 첫걸음은 사실은 미국 법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미국 법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미국 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미국에 와서 일을 하시겠어요?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와서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안 되죠. 미국 영주권자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미국에 와서 적합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비자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그 비자는 어떤 비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처럼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처럼 뭐 물건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뭐 돈을 보내고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서 여기서 팔고 돈을 받고 하는 시절은 이제 갔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람이 직접 와서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직접 와서. 그러면 내 노하우하고 나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직원을 만약에 보낸다. 그럼 어떻게 보낼 것이며 나의 물건만 보내서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럼 내 법인이 한국에 있는 나의 회사가 미국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고 한국에서 나의 노하우나 테크놀로지를 아는 그런 그 직원들을 어떻게 미국에 보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창업하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미국에서 창업할 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 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미국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 자본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직원들을 얼마나 고용할 것인가, 나는 미국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보통 한국에서 이제 우리 업체들께서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제일 처음에 많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미국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얼마를 벌지 모르는데 근데 내가 미국에 돈을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또 직원을 보내서 월급을 줄 것이냐, 직원을 얼마나 고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세요. 지금 현재 돈이 생길 구멍이 없는데 그 내가 왜 여기다 법인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직원들을 보내야 되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 현지에 오셔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한 반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럼 미국 진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잘 이해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경험. 지금 다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업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법인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미국 법인의 종류는 우리처럼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 다음에 파트너십이 있어요. 제 말씀은 한국에도 주식회사가 있고요. 한국에도 유한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한국은 대부분 이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법인을 세워야지 개인에 대한 그 책임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유한회사고요. 파트너십은 사실은 조합이에요. 조합은 독립적인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파트너십은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설립 권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은요, 법인을 연방정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각각 주정부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미국은요, 50개의 주정부에서 각각 회사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방정부에서는 회사를 설립하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다 주정부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인 설립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오셔서 법인을 처음에 생각하시면 주로 어디를 생각하시냐면 델라웨어를 생각하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델라웨어 생각하세요. 미국 법인 설립할 거다. 그럼 어디 설립하실 건데요? 델라웨어예요. 왜 델라웨어에 설립하실 거예요? 델라웨어예요. 네, 그냥 델라웨어. 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세요. 자, 근데 저희가 델라웨어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플레이스의 법인을 설립하실 것인지 그 부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요 타겟이 만약에 연방정부다, 아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쪽 지역에다가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그쪽들하고 만나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편해요.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그래서 우리가 할리우드 쪽에다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지역을 선택하셔야 돼요. 패션 쪽이다. 그럼 뉴욕 쪽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좀 좋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움직이는데 좀 편하세요. 근데 델라웨어에다 회사를 세워놓고, 그리고 내가 델라웨어에 세워놨는데 우리 주 정부들은, 그러니까 주요 고객들은 어디에 있냐면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그럼 델라웨어 회사를 세우고 캘리포니아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델라웨어 회사를 세워놨으니까 델라웨어에다만 돈을 납부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그거 좋아할까요? 네? 이 사람 캘리포니아에서 돈 버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회사는 델라웨어 회사야. 그럼 어떡할까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기분 나쁘죠. 그래서 사실은 캘리포니아에다가 회사를 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델라웨어에다 회사를 세우시면 캘리포니아에다가 다시 또 회사를 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등록하냐? Foreign Corporation이라고 등록을 해요. 근데 그 Foreign Corporation, 아니 델라웨어도 미국 회사고 캘리포니아도 미국인데 왜 Foreign Corporation이라고 할까요? 예, 주정부가 다르기 때문에요. 캘리포니아에서 보기에 델라웨어는 foreign이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보기에 버지니아는 foreign이에요. 그래서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델라웨어에다 회사를 세우는 경우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이사의 책임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 고려하시는 부분은 델라웨어에 일단 무조건 회사 세우시는 것보다는 주정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Principal Place of Business라고 하는데 거기다 회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일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의 사업자 등록번호랑 같은 거예요. 법인을 세우시면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은행을 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법인을 세우시고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받으시고 그 다음에 Registered Agent가 있어야 돼요. Registered Agent는 뭘까요? Registered Agent는요, 회사는 종이일 뿐이에요. 종이에요. 그냥 회사는 세워놓으면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이로 된 회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Registered Agent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델라웨어 회사를 세운다. 그럼 내가 델라웨어에다가 Registered Agent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델라웨어에다 회사를 세워놓고 레지스터드 에이전트도 델라웨어에 있는 사람 하나 또 구해야 되고 또 오피스도 델라웨어에 또 내셔야 돼요. 근데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일해요. 그럼 캘리포니아에다 또 등록하고 또 레지스터드 에이전트 세우고 또 오피스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델라웨어 세우시는 것보다는 어디? 자기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곳에 세우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자, 두 번째 비즈니스 라이센스. 저거는 그냥 한국으로 따지면 사업자 등록이에요. 세무서에다 저희가 사업자 등록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법인을 세우시고 일을 하실 수 있으려면 회사, 주식회사를 세우시는 걸 이제 레코멘드해서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어떤 지역, 이제 우리가 만약에 버지니아에서 할 것이다. 그럼 버지니아 지역에다 회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페더럴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드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으시면 법인이 여기서 비즈니스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시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미국의 비즈니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마크, 이거 상표예요. 미국 상표 등록. 이 미국 상표 등록이 왜 제일 중요할까요? 상표는 비즈니스의 뭐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물건을 미국에서 팔 때는 사실은 상표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 상표에 대한 부분 많이 생각 안 하세요. 한국에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야, 우리 물건 풀어서 딜러한테 그냥 보내요. 그럼 딜러가 어떻게 하죠? 미국에 있는 딜러가 이 상품이 잘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상표를 먼저 등록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좀 더 크게 되고 하면 그분들이 그 상표를 못 쓰게 소송을 해요. 본인들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딜러를 써서 물건을 수출했는데 나중에 물건이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딜러한테 30%씩 마진율 주면서 굳이 딜러 고용할까요? 어떡하죠? 제조업자들은? 딜러 자르죠? 네, 그런 경우에 딜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상표를 미리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들 그 분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항상 미국에 진출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표를 먼저 등록을 하셔야 돼요. 미국 특허청이,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을 관할합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을 관할해요. 근데 2019년 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국에서 변리사들이 국제 출원을 해요. 국제 출원을 하면 한국 변리사들이 미국 상표를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무조건 고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 상표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상품 판매를 위한 딜러 및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자, 제가 미국에서 사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고 딜러를 고용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셔야 될 거예요? 고용인은 아니에요. 그럼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는 그런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셔서 얼마큼 돈을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 상표나 특허나 이런 부분한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게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에다가 드려야 돼요. 고용계약서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에 대한 고용계약. 처음에 이제 회사를 세우셨어요. 내가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좋은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매니저로 모든 일을 다 봐주게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고용계약서 만드셔야 되고요. 미국 이민법. 내가 회사 대표로 실질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부장님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미국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법에 근거한 각종 비즈니스 라이센스 문제. 예를 들어서 의약품 관련한 부분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비즈니스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품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종류에 대한 라이센스 문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IRS, 세금에 대한 종류 및 이해. 세금, 아까 말씀하셨죠. 관세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더라고. 한국에서 물건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관세를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을 했으면 그 미국 회사가 돈을 얼마를 버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컴 텍스,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US Patriot Act and Bank Security Law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회사만 세워놓고 은행 계좌를 열었었어요. 그냥 돈을 보내요. 그냥 돈을 은행에서 받아주거든요. 근데 요새는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지 않으면 US Patriot Act에 걸려요. 그래서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너네 계좌를 지금부터 닫겠다. 그럼 한국 분들 어떻게 하시죠? 네? 은행에서 그런 전화 받으면 어떡하세요? 당장 은행을 찾아가죠.
그 다음에 하는 말, 지점장 나와. 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말씀을 하세요. 내가 20년 동안 이 은행을 이용을 했는데 갑자기 닫는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 은행에서는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상부의 지시라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많이 그 회사를 세우고 은행 어카운트를 열어놨는데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갱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 전까지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런 부분에 대한 액트들이 계속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터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특허 및 상표 출원, 뭐,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운영 자금, 어떻게 돈을 보내실까 하는 부분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법인을 세웠어요. 그 다음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송금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의 회사를 미국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직원들을 얼마를 고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송금을 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법인을 세웠고 직원을 만약에 보내는데 내가 돈을 하나도 보내지 않겠다. 돈을 하나씩 보내지 않고 거기서 만드는 돈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운영이 얼만큼 필요한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한국에서 번 돈이, 이 돈이 합법적으로 벌은 돈이라는 걸 또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보낼 때는 항상 그 한국은 요새 그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거를 항상 띄어야지만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한국의 그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미국은 사실은 얼마의 돈을 받는다에 대해서 문제는 제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오기만 하면 돼요. 와이어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캐시를 들고 공항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캐시를 공항에 들고 들어오실 때 항상 얼마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법에 뭐라고 돼 있죠? 법에 $10,000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만. $10,000 딱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공항에서 내가 만약 캐시를 갖고 왔어요. 운영 자금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10,000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세컨더리 인터뷰로 보내죠. $10,000? 근데 얼마까지는 괜찮죠? 9,999까지는 괜찮아요. 예. $10,00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000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0,000 가져오시면 안 돼요. 항상. 얼마 가져오셔야죠? 9,000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9,000. 99999 갖고 왔는데 갑자기 한국 돈에서 1,000원짜리 나왔어요? 그럼 $10,000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다시 세컨더리로 가서 2시간을 기다려서 그걸 쓰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대통령 자녀께서 지금은 이제 있었어요. 굉장히 큰 유명한 사건. 그거를 말씀을 못 드려서 법원에서 이제 가서 왔다 갔다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한 20년 정도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다른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회사를 세우고 그러면 직원을 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자, 이비자. 저희가 제일 많이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 이비자예요. 이비자. 이투비자 뭐냐면 소액 투자 및 무역 비자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무역을 하시는 분들 총 전체 무역량에서 50% 이상이 미국으로 가는 거면 E1이라는 비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E2 비자는 뭐냐면 소액 투자로 투자를 해서 직원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소액 투자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소액 투자만 해당되지 않아요. 투자를 빵원을 해도 되고요. 투자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해도 돼요. 실질적으로 이건 약간 저희 주제하고 조금 벗어나지만 미국에서 유학생을 고용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H-1B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H-1B 비자를 하는데 H-1B 비자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께서 한국에서 돈을 투자해서 내가 여기다 세웠어요. 비즈니스를 세웠는데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우리 유학생 출신의 한국인 친구를 고용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 비자를 쓸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소규모 단체도 되지만 크게 뭐 몇백만 불을 투자한 자동차 관련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기업이 한국 기업이면 충분히 가능한 비자입니다. 실질적인 투자, 아까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돈을 보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니멈 리ኳ이어먼트는 없어요. 빵원이라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미국 이민국 직원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돈은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 있겠구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죠. 굳이 나중에 뭐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투자의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요. 예, 당연하죠. 투자했으니까 돈을 날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증권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 고용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법인 세워서 우리 회사 직원 하나 보내려고 하면 미국에서도 현지 직원을 고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비자가 지속적입니다. 예. 제한이 없어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동안 내 20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그럼 내가 E2 비자로 20년 동안 미국에 있으실 수 있어요. 영주권 안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 많죠. 한국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영주권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 비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세요. 예. 본인이 비즈니스 운영에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맨날 와서 참여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CEO다 아니면 CF다 그래서 한국도 관련해야 되고 미국도 관련해야 된다. 근데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비자는 이 비자예요. 예. 그 다음에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하거나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아야 함. 예. 이거는 조금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다른 비자로 와 있는데 그런 경우 E2 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아니면 그런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를 직접 보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기억나시죠? 예, 대사관에서 줄 서가지고 방문 비자 받아서 미국에 오신 거. 예, 그런 식으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됩니다. 자, L비자. 이거 제일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요. 한국의 기업이 있으면 미국에다가 자회사를 세우는 경우 어떻게 되죠? 예. 국제 기업이 됩니다. 다국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국적 기업의 간부들은 L비자로 미국에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민국에다가 청원서를 넣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제일 큰 맹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한국의 굉장히 큰 기업들은 자기네 기업을 미국 이민국에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난 어느 기업의 직원인데 뭐 이러면서 그 기업 놓으면 모르죠. 미국 이민국에서 알까요? 웬만큼 유명한 기업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계속적인 서류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원서를 준비할 때 자세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청원서가 통과되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운영하셔야 되고 직원 고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에는요 이게 직원 고용이 필요 없었어요. 처음에 오픈할 때는. 그래서 1년 동안 오픈할 때는 그냥 사장님 혼자 오셔서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직원 고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E비자와 L비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비자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아까 E2 비자는 말씀드렸죠. 본인이 비즈니스 운영하는 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조금씩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규제큐티브 레벨, 뭐 예를 들어 사장님이나 그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은 7년, 그 다음에 매니저나 이런 분들은 5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L비자를 받으면요 미국에서 영주권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L비자 취득을 많이 원하십니다. 자, 그럼 두 개에 어떻게 할 것이냐. L비자는 미국에 오려는 직원이 그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셨던 분이 대상이 돼요. 근데 E2 비자는 어떻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법인체를 미국에 세웠어요. 그렇지만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빼낼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보내려고 한다. 그런 경우는 이 비자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E2 비자 인터뷰 아까 말씀드렸는데 E2 비자는 미국에서 청원서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가 힘들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비자 인터뷰를 미국 영사랑 합니다. 쉬울까요? 영어로 15분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가능한 한 영어로 대답한다. 맞습니다. 가능한 한 한국어로 대답하면 어떡할까요? 요새 미국 영사는요 한국어를 다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막 얘기를 하다가 답답하면 그래서 안 돼요. 비자 안 나가요. 이렇게 한국말로 다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보내버려요. 네. 네. 요새 영사들은 다 한국어 되게 잘해요. 그 옆에 통역관 없어요. 네. 그냥 자기가 다 해요. 네.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고요. 인터뷰 시 투자자 본인의 열의와 능력.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두 번, 세 번 하면 나중에 감탄해서 줘요. 네. 그 다음에 셀프 영주권.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굉장히 특허도 많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셀프 영주권. 나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진출하겠다.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 미국에서 읽어서 너네 나라 국민들 고용도 해주고 먹여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심사를 통해서 셀프 영주권을 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요? 제일 어려운 부분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영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주권 이렇게 받으시면 이전 앞에 다 얘기한 거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영주권자니까 비즈니스 열고 그냥 비즈니스 활동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 약 4분 정도 지났는데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유익한 정보라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미국 현지화를 통한 미국 진출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